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 진행을 맡은 김양진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첫 강의의 주제는 전기의 기본 요소인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전압, 전류, 저항은 우리같이 전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압이 뭐야? 전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듯 말듯 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압, 전류, 저항은 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인데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초적인 용어 같은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암기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굉장히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저와 함께 전압, 전류, 저항, 이 전기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바꿔서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압과 전류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전압은 영어로 볼테이지, 그리고 그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 해서 이를 줄여가지고 보통 전위차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전압하면은 전기의 압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물의 압력을 수압, 공기의 압력을 기압, 이렇게 뭔가 압이 들어가는 것에 압을 쓰다 보니까 전압 역시 전기 압력이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는 다소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전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요. 이 전위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전압의 기호는 V를 씁니다. 그 이탈리아 물리학자 볼타의 이름을 따서 그 V라고 하고요. 단위 역시 볼트, V로 씁니다.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것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해서 또 전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전류의 기호는 I를 쓰고 단위는 암페어. 암페어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전류가 영어로 커렌트라고 하는데 왜 기호를 I로 쓸까요? 저도 이게 처음 전기를 공부했을 때 이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전류의 기호를 I로 쓰는 이유는 그 I가 여기서 인텐시티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텐시티라는 단어, 거기에다 이제 뒤에다가 of electric current. electric current라는 거는 전기적 흐름, 즉 전류를 말하는 거고, of intensity, intensity라는 단어는 강도, 세기를 말합니다. 즉 전류의 세기라는 단어, 이거에서 인텐시티에서 따와서 I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이제 우리가 전기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이래서 I를 사용하는구나, 달리 말하면 전류는 I다, 이것을 인식시키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 즉 전위차를 이해하고 그리고 전하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폭포를 예를 많이 듭니다. 제가 저번 제주도 가서 천지연 폭포에서 찍은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폭포를 보면은 그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시원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물이 떨어지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를 만드는 것을 그 수력 발전소라 그러죠. 즉 이 떨어지는 물 자체도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에너지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폭포가 바로 높으면 높을수록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아지지요. 물의 위치의 에너지, 이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전압 역시도 그 밑과 위에 이 사이의 그 간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다. 이걸 이제 수치로 표현한 것이 전압 몇 볼트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 자체가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하의 흐름이라면 이 폭포에서 전하는 무엇이냐? 이 흐르는 물에 있는 물방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물 조각 자체가 전하라면 이 전하 자체가 흐르는 것 자체를 전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물의 위치 에너지라는 것, 즉 이 물 폭포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치 에너지가 커지듯이 전압 역시도 그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양의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압력이 아니라 전위차라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삼성전력을 공부할 때 이걸 전이라고 이해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기초적으로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고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신 상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를 이해하시면은 아무래도 더 어려운 이론에 들어갔을 때도 이해가 더 빠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전기에서 중요한 용어 중 하나인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전력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EMF라고 많이 씁니다. EMF가 Electro Motive Force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티브라는 단어, 우리 모티브라는 단어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될 때 뭐 때문에 이제 그런 결심을 맺게 됐냐, 그런 것에 이제 그 뭐라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잖아요. 즉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어떤 동기부여가 일어나서 그걸 하는 건데, 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계속 흘려보낼 수 있으려면 전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압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모티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전력을 말하는 거고요. 기전력의 기호는 E, 그러니까 아까 전압은 V였죠. 그와 달리 기호는 E를 사용하고 단위는 전압과 똑같은 볼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우리가 폭포, 그걸 통해서 전압과 전류를 이해했는데 폭포 상단에 있는 물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폭포를 이루는데, 상단에 있는 물들이 모두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다시 이 폭포를 살리고 싶으면은 이미 떨어진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위쪽으로 가게 하면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폭포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펌프입니다. 이 펌프 자체가 바로 기전력과 같은 개념입니다. 수조 B가 더 낮은 데 있고 수조 A가 더 높은 데 있는데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펌프로 다시 물을 올리는 것, 이 자체가 기전력인 거고요. 전기로 말을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전기에서보다도 건전지에서 기전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건전지 자체가 계속 이렇게 전압을 만들어내서 그 전자제품이든 그 건전지로 사용하는 제품이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건전지 자체를 이제 굉장히 기전력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건전지 이 자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것이 그 기전력이 이게 전위가 높다 낮다라고 표현한다 해서 건전지가 크면 더 기전력이 높아지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건전지의 기전력은 그 건전지 내부의 에너지 밀도에 이렇게 좌우하는 거지, 건전지의 어떤 물리적인 크기가 그 기전력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압에 대해서 좀 더 그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압하면은 그냥 전압만 있는 게 아니라 정격 전압도 있고, 공진 전압도 있고, 표준 전압도 있고, 상관 전압, 상전압, 대지 전압, 접지 전압, 지전압, 허전압, 전압에게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이 측정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를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단순히 전압 하나만 알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다양한 전압 때문에 속된 말로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전압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격 전압과 공칭 전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전압은 전자제품이나 전기 기계기구, 선로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유지하도록 공급해주는 전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 전압이라는 게 우리가 220V라 해도 실제 측정할 때마다 매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는 218V가 나오는데 다시 측정해보니 230V가 나오고, 이건 이제 조류의 특성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 이제 강의 때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전압이 이제 매번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220V라고 했는데 230V가 와서 전자제품이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뭐 215V로 공급이 된다고 해갖고 제대로 작동이 안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하는 전압의 기준이 되는 전압이 이제 전격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전격 전압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게 보통 설계를 합니다. 즉 220V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2V까지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제품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칭 전압이라는 건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 전압의 개념이라 해서 표준 전압과 같다 그랬는데요. 이 공칭 전압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인들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선로를 대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선로라는 건 발전소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모든 이 전선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대표한다. 그런데 선간전압, 이 선간전압도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전압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격전압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전선로를 대표하는 공칭전압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송배전선로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돼서 이거는 그냥 그런 전압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과거에 쓰던 전압과 현재 쓰는 전압이 다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80년대생으로서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집집마다 110V를 쓰는 집이 많았고 110V가 기준으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220V로 바꿨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110V 시절을 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 110V를 사용했는데 이제 73년부터 무려 32년간 220V로 승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00% 승합이 된 게 아니라 현재까지 약 99.7%가 이렇게 그 220V를 사용해 됐고 나머지 0.4%는 아직도 110V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110V를 왜 쓰나 봤더니 일부 지역은 자신들이 이제 원하지를 않는다 하더라고요. 220V를 그냥 쓰는 게 싫고 그냥 110V 그대로 쓰겠다. 즉 승합을 거부한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성북동 같은 경우는 대사관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외국 전자제품이 많다 보니까 우리와 달리 110V를 쓰는 경우가 많고 이걸 이제 무난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110V를 쓴 데 있고 뭐 일부 뭐 특수 공장이나 아니면 병원의 특수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꼭 110V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렇게 110V 받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220V를 받되 110V를 이렇게 다운 변압, 그러니까 이걸 강압이라 하거든요. 변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20V를 쓰는 건 일반 주택에서는 흔히 보게 되지만은 좀 큰 상점이나 아니면은 저기 공장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380V라고 하는 좀 희한한 전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전기하는 사람, 특히 실무에 계신 분들한테 전혀 희한할 건 없지만은 일반인들은 380V의 존재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상 방식의 정식이 아니라 삼성교류라고 해가지고 좀 특이하게 만들어진 전기에 의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 380V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다음에 알려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거, 이 380V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모터 같은 것을 돌릴 때 굉장히 좋고 큰 전기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가정용 전기는 220V 그리고 동력용 전기는 380V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0V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자면은, 그때는 이렇게 지금 우리 콘센트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구멍으로 이렇게 있어서 딱딱 꽂게 되어 있었는데, 그 110V 시절은 사실 이렇게 구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쉽게 뭘 삽입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110V 시절에 뭐 젓가락을 쑤셨다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안 맞는 게, 젓가락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의 그 진위 여부는 조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20V로 공급이 됐는데 가전제품이 110V로 나온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그 당시 전자제품 중에는 이제 탭 스위치가 있어갖고 110, 220으로 바꿀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이제 그 일본말로 도란스라 그래요. 이게 어르신들도 많이 쓰는데, 이제 변압기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도란스라고 해서 도란스에 연결해갖고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그 가정집에는 그래서 이 큼직한 도란스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변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 똑같다 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 원래는 이제 특별저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압이 있긴 있는데 여기선 논외로 하고요. 이 저압과 고압의 범위가 올해 2021년부터 그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류 저압 같은 경우는 750V 이하였어요. 그리고 조류 저압의 경우는 600V 이하였고요. 이것이 이제 1500V 이하, 1000V 이하로 좀 더 이 기준이 상향화가 됐고요. 고압 같은 경우도 원래는 750V 초과 7000V 이하, 그리고 조류의 경우에도 600V 초과 7000V 이하였는데
이게 모두 이제 전체적으로 상향화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2021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의해서 이렇게 전압에 따른 크기가 구분이 되었고요. 전압이라는 게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너무 큰 오차가 나면은 전자제품도 사용을 못 하지만은 공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한 전압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110V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6V, 220V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3V, 380V는 플러스 마이너스 38V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20V로 공급을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마이너스 13V에 해당하는 207V부터 플러스 13V에 해당하는 233V까지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한 것과 같다. 즉 공급자인 책임이 없다. 근데 이보다 좀 뭐 전압이 더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공급 계통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거의 이 범위 안에 전압이 나오고 실제로 전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특별하게 이렇게 전압이 굉장히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셔서 그렇지만 이 전기적으로는 굉장히 양질의 전력을 제공하는 전기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전압이 제공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110V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왜 73년부터 무려 32년간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220V로 이렇게 승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전압 강화라는 것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각 저항을 통과할 때마다 ohm의 법칙만큼 전압이 작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전선이 쭉 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저항이 있잖아요. 이 저항이 있고 전류가 이제 여기를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전류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들의 곱만큼 직렬로 연결된 상태는 통과하는 만큼 이들의 곱만큼 떨어진다. 왜냐? ohm의 법칙은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신 V는 IR이거든요. 즉 I와 R의 곱만큼의 전압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전선 자체는 저항값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큰 티는 안 나지만은 굉장히 이제 그 긴 이렇게 전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뭐 110V로 이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전자제품이 받을 때는 그보다 훨씬 약한 뭐 95V로도 받을 수가 있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자제품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전압이 이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정전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정전 같은 것을 좀 자주 이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70년대, 80년대 신문을 보면은 미리 이렇게 이제 휴전이라 해서 전기가 이제 그 정전을 미리 예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기를 지금 이제 쓸 수 없는 시간이다. 뭐 아니면 어느 지역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기를 쓰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승합공사 때문인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전력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정전이 일어났던 경우도 많아요. 이런 전압 강화 이런 것도 그 굉장히 이제 전력의 품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하죠. 뭐 열심히 컴퓨터를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고 있다, 다 날아갔다,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 이 전압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율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수치로 떨어지는 거다. 이게 좀 말장난 같이 어려운데 이를테면은 그 110V에서 10V가 떨어진다. 110V에서 10V가 떨어진다면은 이게 10%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11V가 떨어지니까 그 99V가 되겠죠. 110V에서 11V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수치로 떨어진다면은 뭐 5V면 5V가 떨어진다, 10V면 10V가 떨어진다 이런 수치로 떨어지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20V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10%가 떨어진다면 22V가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 이런 절대적인 수치로 떨어진다. 즉 똑같은 5V로 떨어진다면 110V 같은 경우는 105V가 돼요. 그런데 220V 같은 경우는 215V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20V에서 215V로 떨어지는 게 덜 떨어지는 거죠. 110V에서 105V로 떨어지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 절대적으로 수치를 떨어지는 것이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압 강화가 심해지면 좀 전에 언급하다시피
그 전자제품이 사용하는 전압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동작도 어려워지는 일이 생긴다. 이런 거는 이제 청소기나 선풍기 그리고 드라이어 같이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을 110V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평소보다 이제 팬 돌아가는 소리가 약하게 나거나 아니면은 뭐 열 같은 것을 좀 발생하려도 열이 발생을 덜 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그 정도면 다행인데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자제품 사용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전력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력 손실은 발전소에서 집까지 오는 장거리 과정에서 전기가 손실이 되는 과정이다. 사실 이 전력 손실은 뭐 220V로 했다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도 개발 중인 거고 앞으로도 개발을 할 정도로 인류와 당면한 전기공학자들이 당면한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 이 전력 손실 정도가 전압이 낮으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발전소에서 말 그대로 여기까지 집까지 전기를 보내는데 나는 당장 손해볼 게 없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이 각 집으로 보내는데 너무 손실이 많아서 손실분을 메꾸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 단가가 올라가게 되지요. 발전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전기요금의 상승이 됩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로 통해서 결국에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줄이고자 전압을 기존 110V에서 220V로 이렇게 승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전압 승합 시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전압을 N배 올릴 경우 어떻게 변하나. 자, 110V에서 220V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은 N은 두 배를 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압 강화 같은 경우는 2분의 1배로 감소해. N분의 1배니까 2분의 1은 50%. 즉, 전압 강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전력 손실 같은 경우는 n의 제곱분의 배로 감소한다. 즉 2의 제곱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전력 손실이 기존보다 25% 줄어들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급 전력도 n의 제곱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2배로 이렇게 전기를 승합을 하게 되면은 4배 이렇게 공급 전력이 증가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계속 전압을 올리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이 전기적인 입장으로서는 더 좋죠. 전압 강화도 줄어들고 전력 손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무조건 전압을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스위치나 콘센트 이런 것도 더 강한 전압에도 버틸 수 있게 만드는가,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 기본적으로 그 지금 뭐 공사비가 뭐 100원이 들었다면 그게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150원이 들 수가 있고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더 감전에 취약할 수 있고 작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자들한테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안전을 위해서도 무조건 전압을 올리는 건 좋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하나의 조율을 한 것이 지금의 이제 220V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제 전류를 이제 뭐 그 전기적 성질을 가진 전하의 흐름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전하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기적 성질을 가진 전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작은 물질을 말을 해요. 이걸 깊게 들어가면 이제 물리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론적으로 또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아닌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거의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지만은, 결국 이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굉장히 작은 물질이 흐르는 것 자체가 전류입니다. 전하를 띤 전자의 흐름. 네. 그리고 기호는 우리가 말했듯이 I, 아까 말했죠. 인텐시티,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 그리고 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전자의 흐름에 대한 얘기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페어라는 단위를 많이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1암페어는 도대체 얼마나 크기냐. 1암페어는 굉장히 작은 전기라고 생각하지만 이 1암페어도 생각보다 큰 전기다. 1암페어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또 쿨롱이라는 게 나오죠. 쿨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전자가 6.24 곱하기 10의 18제곱계가 보인다. 이게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1쿨롱의 전자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1초 동안에 이동하는 양을 말하는 것이 바로 1A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전해량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대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말하는데 대전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그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말합니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이 어느 정도이냐 이걸 따지는 게 전해량이고 결국에는 이만한 전기가 1초 동안에 흐른다. 그것이 이제 1A인데 실제로 1A라는 것이 숫자는 작아 보여도 뭐 어디 사람이 감전되거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양의 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A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는 것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류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고속도로를 우리가 많이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고속도로도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은 예전에 2차선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뭐 88 올림픽 고속도로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 동해 고속도로 같은 게 2차선이었는데 이 2차선의 고속도로와 그리고 이제 서울 인근에 있는 뭐 12차선 고속도로 그러면은 2차선 고속도로와 12차선 고속도로를 똑같이 두었을 때 1분 동안 어디에 더 많은 그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12차선 고속도로에서 1분 동안 더 많은 차량들이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류 역시도 그 전선이 이제 그 전류가 흐르는 공간인데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게 전기 실무, 특히 전기 공사에 있어서도 더 큰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납니다. 주례 법칙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고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를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 여기서 주례 법칙. 이제 이거는 다음 법칙에 대한 강의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전류가 단위 시간 동안 흘렀을 때 발생한 열이 전류의 제곱과 저항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납니다. 공식으로 H는 I 제곱 그리고 RT. H라는 것이 바로 열. 우리가 열을 보통 이제 히트라 그러죠. 히트. 열이라는 것은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을 곱한 것에다가 시간을 곱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위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위 뭐뭐 한다 이런 거는 이제 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기준이 되는 걸 말입니다. 시간에서 단위 시간이라는 건 보통 이제 1초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1초 동안에 흘렀을 때 발생한 열은 전류의 제곱, 저항에 비례. 즉 전류가 기존보다 2배 커졌다면은 제곱이니까 열은 4배 더 커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 저항까지 있으면 더 커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즉 전류가 흐를수록 그만큼 더 열은 많이 발생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기와 전류로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전기라는 것은 이렇게 전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전류라는 것은 그 흐르는 그 자체의 모습을 한 거라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자체 에너지는 바로 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전기와 전력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력은 이제 뒤에 전력 강의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이제 파워 그리고 P를 많이 쓰고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더 얘기를 하면 교류의 경우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역률까지 하는데 보통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하의 흐름, 즉 전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 전위차, 전압까지 고려한 결과로 전기 에너지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힘력을 써서 그것이 전력입니다. 전기 에너지라는 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를 말한다면 능력이라는 것이 전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달리 말하면은 일을 했던 그런 일을 한 양을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이 전기, 전력, 전류 뭐 이런 얘기 중에 이제 전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근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물을 이게 우리가 수돗물 같은 걸 받으면 이 물이 어디서 왔나 그러면은 이제 상수원지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옵니다. 상수원지의 원 그게 근원을 말하고요. 그렇게 이제 근원이 되는 것을 이제 전원이라고 하는데 전기 우리가 쓰는 콘센트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예, 바로 발전소가 근원이 되는 전원이 되는 거죠. 건전지로 쓰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건전지가 바로 전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의 근원이 되는 것, 전력의 근원이 되는 것을 바로 전원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전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이번에는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항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도 자세히 이야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함과 동시에 열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사실 저항이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 같지만은 또 의외로 저항이 하는 일 중에 요긴한 일도 있기 때문에 전기에서는 저항이 무조건 나쁘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항도 열을 발생시키지만은 방금 전에 전류도 열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전류와 저항이 다 열을 발생시키는데 전류와 달리 저항이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는 전류가 흐르는 곳에 이제 불순물, 우리가 구리로 이렇게 전선을 깔았다해도 구리가 100% 구리여도 조금씩 불순물이 있기 마련이고 이 불순물이 바로 이제 이 전자가 이렇게 흐르는 것,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류가 흐르는 속도는 빛의 속도라 그랬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충돌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충돌이 나면서 손실이 되는 에너지가 결국 열로 전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통해서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가 직열과 병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 전기의 특성 중에 뭐 직류도 있고 조류도 있는데 이거와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했냐 그래가지고 순서에 따라 나란히 접속한 것 이런 것을 직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기기의 양 끝을 묶어서 연결을 했다 이런 것은 병렬인데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했던 꼬마전구 실험에서 뭐 직열일 때는 뭐 건전지를 많이 열고 해서 더 밝아지지만은 병렬일 때는 건전지를 몇 개를 연결하더라도 더 밝기는 밝아지지 않는다. 다만 장점으로는 뭐 그 건전지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실제 전기에서도 이 직열과 병렬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회로 같은 것을 이해할 때는 그래갖고 이 직열과 병렬의 차이 같은 것은 좀 이제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항에서도 왜 직열과 병렬을 알아둬야 하냐면은 합성 저항이라 해서 2개 이상의 저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직열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더하는 개념으로 이를테면은 직열의 그 합성 저항에 뭐 R0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R1, R2, R3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단순히 더하면은 합성 저항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병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은 복잡해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로 분모로 두고 분자로 또 1을 두었을 때 합성 저항값이 병렬에서는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앞으로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회로 이론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이런 걸로 헷갈리게 쉽거든요. 그래서 직열과 병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또 실무에서도 의외로 이런 것을 계산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열과 병렬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전기의 3가지 요소 중요한 것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사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은 진짜 저와 강의를 하는 혹은 이제 개인적으로 전기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전기의 특성 중에 직류와 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또 이제 심도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발의를 시작으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확대 및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을 통해 우리 업계의 지속적인 먹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공사인의 행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